시작하겠습니다. 평상시보다 평소 학교에서 진행을 하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진 않는데 워낙 지명도가 있으셔서 많이 들어오시고 아마 그 이후에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초청 강연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동아연구소에 있는 정종원입니다. 동남아 지역학이 그동안 여러 학문 분과나 주제 등의 시기에 따라 포함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정치학자들의 비교 정치, 전통에 따른 권력과 계급의 문제, 혹은 역사학자들의 소외된 지역과 알려지지 않은 역사의 발굴, 그리고 인류학자들의 장기간 현지 조사를 통해 종족, 종교, 보건, 관광, 개발과 같은 연구 주제의 확장도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이외에도 사회학, 경제학, 문학 분야에서도 동남아 지역 연구에 학자들이 동남아 지역 연구에 한가하면서 그동안 서양 중심의 이론적 논의가 가진 여러 한계를 극복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초청 강연에 연사이신 고영경 선생님 역시 기존의 학자들에게 조금은 새로운 연구 주제를 안겨주시고 특히 학문 후속 세대들에게 지역학의 범위의 확장과 그 가능성을 확장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학교 테두리에서 연구와 교육 그리고 학회에서의 발표에 그런 데 매몰되어 있었다면 좀 더 고 선생님은 그 대중에게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를 유튜브나 매체 기고문 등을 통해 널리 알려오신 게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라고 기대됩니다. 오늘 아세안 디지털 경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은 약 60분, 질의응답 시간은 약 25분에서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그 발표 중에 채팅창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드리거나 혹은 질의응답 시간에 강연을 마련될 질의응답 시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강연자이신 고영 선생님을 모시고 재밌는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는 안 되니까. 예. 예. 예, 안녕하세요. 고영경입니다.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잘 예.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주구장창 주장해온 아세안 디지털 경제의 과거의 슈퍼앱들을 중심으로 한 변화,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어떻게 또 팬데믹 이후에 달라졌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변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변화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경제도 변화하고 사회도 변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이 디지털 경제라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와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는 오늘 아침에 막 인도네시아에서 일주일 넘는 출장을 지난 목요일에 갔다 오늘 아침에 도착해서 지금 약간 제정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차는 2시간밖에 나지 않지만 제가 밤새 비행기를 타고 와서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목은 아세안 디지털 경제 이노베이션 드라이버 or 게임 체인저, 정말 어떻게 혁신을 일으켰고 정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앞으로 누가 게임 체인저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소개를 해주셨지만 과거에는 사회학, 지역학, 그리고 마지막 박사학위는 제가 파이낸스에서 받았기 때문에 기업 연구에 사실은 석사 때부터 인도네시아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를 연구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기업 연구를 좀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지난해 아세안 슈퍼앱 전쟁이라는 책을 내놓고 좀 더 대중에게 아세안이 과거의 프레임을 가지고 보지 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중 강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원을 그만두고 고려대학교 아세안문제연구원 아세안센터로 옮겨갔고요. 이전에 10년 정도 말레이시아에서 대학 교수 또 시니어 리서치 펠로우로 일을 했습니다. 대중 강연은 그 외에도 글로벌 기업사라고 해서 3프로 TV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초반에 좀 잘 나가다가 요즘 너무 조회수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광고를 잠깐 마지막에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경제나 포춘코리아, 그다음에 주간경향의 아세안에 대한 이야기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투자도 시작을 했는데요. 같은 이제 한국에 있는 벤처 캐피탈하고 같이 해서 동남아에 정말로 이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가는 새싹이 될 만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일도 같이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멀리 한 박자 떨어져서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더 깊숙이 보고 연구하면서 실제로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많이 보려고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잡아보려고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제 백그라운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 약간의 밑거름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뉴스를 보면 우리는 다 아세안 혹은 동남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 뉴스가 자주 보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 중심을 제외한 그 어떤 경제 뉴스, 사회 뉴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크게 났다라든가 악어가 나왔는데 뭐 세계 최대의 길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면 사실 뉴스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신냉전 또 멀티제국 이런 논의들이 오면서 더욱더 미국과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와중에 왜 아세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기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다음으로 아세안을 많이 가는가? 한국의 해외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해외 시장에 거점을 둬야 하기 때문이죠. 과거의 한국 기업,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면 지금은 수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훨씬 더 글로벌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출이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생산과 소비를 하는 시장에 직접 뛰어들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서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이 증가세는 사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위로 치솟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아와 북미 사이에 투자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북미가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고 아시아가 그 다음으로 많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별과 지역별로 구별을 해보면 미국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뭐 반도체니 배터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가 많이 증가했고 중국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동남아를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실제로 중국보다 아세안에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대한 투자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있고 미국의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금액과 법인 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많이 몰빵을 했었냐 하면 아시다시피 베트남 중소기업 사장님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너는 아직도 니네 회사에 베트남에 법인이 없니?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사업과 관련이 있던 없던 베트남에 법인을 만드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요즘은 추세가 살짝 더 바뀌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아직도 베트남에 밖에 법인이 없니? 라는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데가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에 하나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베트남에 돈 빼기도 어렵다는데 이런 질문으로 지금 제가 최근에 오늘 아침에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왔는데 인도네시아가 과거 저희가 90년대 2000년대 인도네시아에 많은 자금 흐름이 들어갔던 추세와 비슷하게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투자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아세안에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시야가 넓어지는 또 자금의 흐름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으로 넓어지고 있는 어찌됐던 새로운 기회의 땅 동남아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대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훨씬 더 지금 치열하게 경쟁이 붙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특히 글로벌 밸류체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중요한 산업을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런 부분만이 우리가 제조업이라든가 1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대규모 투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투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가 남은 기회의 땅이라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play to earn, 그래서 P2E라고 하죠. 그런 게임들이 베트남에서 가장 큰 회사가 나왔습니다. 엑시 인피니트라는 회사가 나왔고요. 예, 이런 회사들이 뜨면서 이제는 슈퍼앱 말고도 다른 회사들에게 우리가 투자할 기회가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투자의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변수, 리스크가 증가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신냉전인지 멀티 제국인지 우리가 논하는 굉장히 거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다 같이 합의를 본 건 인도 태평양 전략이 됐던 중국의 시진핑의 거꾸러진 원벨트 원로드가 됐던 이 둘 사이에 어디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파트너로 인도와 아세안을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도 아세안과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정도죠. 기업들이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칠 리가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기업들도 그런 점에서 놓치고 있지 않은데요. 역시 아세안은 기회 땅 황금 시장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정말로 블루오션인가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도 블루오션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효과, 외부적인 상황의 프레임들이 바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구도의 변화 이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역시 아세안 센츄리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차지하게 되고 소비의 대부분, 도시화의 대부분, 중산층의 대부분은 아시아에서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연구자도 이의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센츄리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역시 아세안입니다. 다른 뭐 서남아시아 국가,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성장률을 잘 보이고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지만 단일한 경제 공동체, 물론 그 안에서의 장벽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통합의 수준은 낮다 하더라도 아세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세안 경제 공동체를 2015년에 발족시키면서 하나의 적어도 큰 블록을 이루면서 이 힘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아세안의 장점은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산업군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인도네시아 경제가 생각보다 견조하게 버틸 수 있는 건 자원이 있다는 것이고요.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원도 있고 1차 산업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소비시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산업군을 공이 가지고 있는 이머징 마켓에서 비교하자면 태국, 남아공, 브라질 뭐 이 정도 될 텐데 브라질도 올해 그래서 상당히 경기가 견조하게 작년 올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산업군과 자원을 가지고 있고 중국을 대체할 생산지로서는 지금 아세안 이외에 다른 지역이 크게 대두되는 지역은 뭐 멕시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남미에 한 군데 포스트를 두고 동유럽에 한 군데 포스트를 두고 하는 것이 글로벌 전략이 아니라 적어도 세 군데 이상의 글로벌 포스트를 두고 이루어져야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중국을 떠난다면 당연히 아세안에 뭔가 거점을 하나 두고 가야만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지난 작년까지의 이제 경제 성장률과 인구 규모, 그다음에 GDP per capita를 다 비교한 것이고요. 인구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2050년쯤 되면 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전 세계 4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다른 이미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들 사이의 경제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제에서 이야기할 때 정치, 경제, 사회, 정치, 사회,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이 10개 국가가 모두 다 중요하지만 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크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통계 자료가 일률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세안 6를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를 제한 나머지 아세안 6의 거의 그 정도 규모의 뭐 인구도 거의 다 대부분 차지하고 GDP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한 앞으로 나오는 수치는 대부분 거기에 근거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되고 빠른 거시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것들을 비교할 때 한국과 비교하고 일본과 비교하면 뭐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전 세계 다른 이머징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지역들과 비교하자면 동남아시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인구 규모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어찌됐든 인구수와 소비 규모라는 것은 경제 규모에 있어서 디지털 경제가 됐든 다른 경제 소비시장이 됐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인터베스트에서 강조한 부분들은 이제 골든 에이지라는 것인데요. 인구가 늘어나는데
인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소득이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중국을 비트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중국보다는 과거에 높은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을 비트할 수 없는데요. 중국만큼의 높은 경제 성장률이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져가면서 기록했던 나라는 단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우스코리아, 한국밖에는 없는데요. 한국은 이제 너무나 높은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넘어서는 단계고요. 이런 비슷한 정도의 기울기라도 가져갈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전 세계에서는 사우스이스트 아시아 정도 하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조 이상의 좋은 유니콘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중국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세안 센츄리라고 말을 할 때는 중국과 동북아 중심의 경제 성장이 분명했었는데 아세안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중국이 점점 더 미국과 대립하고 전 세계에서 고립되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었습니다. 이 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남미나 동유럽으로 가기도 하지만 이머징 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치가 지금은 충분히 반영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아세안은 굉장히 가까운 나라죠. 투자가 제2위일 뿐만 아니라 교육 대상국도 2위입니다. 제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 경제, 다른 경제 분야에 있어서 마찬가지인데 아세안을 생각할 때 제가 리이메이진 아세안, 리이메이진 싱가포르라는 데서 따온 말입니다. 아세안은 역시 우리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기회 요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얼마나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영앤 에너제틱이죠.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고 연령층이 낮다라는 이유는 그냥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새로운 기기,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굉장히 빨리 적응한다는 거죠. MZ세대를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건 똑같이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이 동남아의 젊은 층들을 어떻게 HR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냐 물어보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는 다 똑같다. 당신들 눈에는 다 버르장머리가 없고 예의가 없는 것 같고 다 놀기만 좋아하는 것 같고 혁신은 어디다 몇 바꿔 먹었는지 예의 범절이 없고 전 세계 젊은이는 다 항상 철이 없고 비슷하게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받아들이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대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 가지는 이들이 밑에 더 어린 친구들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한국은 소비시장이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소비 중심층의 연령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40, 50대에서 좀 있으면 50대, 60대가 될 거고요. 무게 중심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데 동남아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시장의 역동성이라든가 트렌드에 빨리 적응한다라든가 무엇을 팔아야 되는지 무엇을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마켓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되게 중요하고 아시다시피 모바일 퍼스트로 이행했죠. 예, 그리고 이제는 뭐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리프로깅은 이미 우리가 중국에서 가장 먼저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비율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는 없어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 덜 높아졌다 이 정도의 의미는 없고 이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의 수치가 모바일 퍼스트로 넘어가는 수치가 얼마나 올라오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나머지 아세안 7개 국가에서는 이미 정점에 도달할 만큼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이 왼쪽 그래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그냥 모바일 폰만 썼어요. 태블릿이라든가 집에 PC를 안 썼습니다. 노트북도 상당히 적었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오면서 이 비중이 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가 달라진다는 것은 그들이 더 큰 화면에서 볼 수 있거나 쓸 수 있는 것도 달라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좀 더 화려한 웹사이트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달라진다는 점이고요. 이것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냐면 에듀텍에 발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인터넷 이코노미는 당연히 빠르게 성장을 했죠.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신규 8천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 커머셜이라는 것은 그냥 공짜로 구글을 검색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내가 돈을 주고 뭐라도 한번 사보거나 돈을 주고 한번 뭐라도 써봤던 사람 이런 디지털 컨슈머가 8천만 명이 늘었다는 것이죠. 팬데믹 기간 동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팬데믹이 없었으면 지난 1년 동안 한
3천만 명이 늘었거나 2천만 명이 늘었을 텐데 그게 한 번에 4천만 명씩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의 시작 처음에 말씀드렸던 변화는 맞는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내재적인 혁신의 동력으로 어차피 빠르게 변화는 하지만 팬데믹이라는 외부 효과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훨씬 더 빠르게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온라인에서 더 많이 쓸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19년에는 2020년에 한 전체 인터넷 이코노미가 1,050억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걸 다 뛰어넘었죠. 그래서 2021년에는 무려 전년 대비 50% 가까이 인터넷 규모, 인터넷 경제, 디지털 경제가 그만큼 성장을 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인터넷 경제와 디지털 경제는 다른 의미로 사용돼야 되는데 동남아와 인도에서는 이것이 거의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디지털 경제 분야가 작기 때문에 인터넷 안에서 그냥 소비되거나 뭐 이커머스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퉁쳐서 디지털 이코노미, 인터넷 이코노미를 혼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우리가 1조 달러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매년 얼마씩 성장해야 되냐면 20%씩 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의 성장률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그 기회이고요. 또 다른 기회는 뭐 신용카드가 없다는 점이 모든 분야에서 바꿔놨습니다. 신용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페이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를 많이 쓰게 된 거예요. 우리는 신용카드 베이스로 쓰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이 하나의 신용카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디지털 전반의 소비에서 어쨌든 소비라는 것은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페이먼트 웨이를 바꿨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누가 더 많은 데이터, 누가 더 많은 트래픽을 실제로 돈을 거래하는 트랜잭션을 가져가느냐에서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신용카드가 없고 뱅크 계좌가 없는지에 대한 숫자에 그렇게 집착하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시장의 기회예요. 누가 똑같이 가지고 있었냐. 이 똑같은 형태를 중국이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같은 빅테크가 나온 겁니다. 자, 이런 기회들이 있고 젊고 역동적이고 앞으로 소비 시장이 크고 디지털 모바일 퍼스트로 가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늘어나서 무려 2021년에 25개의 유니콘이 탄생했습니다. 유니콘이라는 건 기업 가치 1조 이상의 스타트업들을 얘기하고 상장되지 않은 회사를 얘기합니다. 그중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상장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빠져나가지만 여태까지 누적적으로 매년 나왔던 빠져나가지 않은 매년 출연했던 것을 살펴보면 2022년 7월까지 총 50개고요. 이걸 좀 더 늘리면 지금 한 51개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50개의 숫자라는 의미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니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뭐 한국 사람도 미국에서 유니콘을 만들고요. 뭐 중국 사람도 미국에서 창업을 하고요. 하다 보니까 미국에는 무려 600개가 넘는 유니콘이 있고요. 중국이 그 다음으로 300개가 넘습니다. 인도가 108개예요. 인도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자고 일어나면 유니콘이 하나씩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보다 더 많은 유니콘을 가진 나라, 한국보다 더 많은 유니콘을 가진 지역이 아세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팬데믹 동안에 이 많은 펀딩, 왜냐하면 펀딩이 없이는 유니콘을 탄생할 수가 없어요.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그 기업에 대해서 배팅해서 그만큼 펀딩, 돈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펀딩, 이러한 세상을 바꾸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기업은 5개입니다. 그랩, 고투시, 라인, 잘로. 그리고 여기 슈퍼앱 전쟁에 에어아시아가 끼어들었지만 에어아시아는 아직 슈퍼앱으로 본인들이 가고 싶은 의지만이지 제대로 전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5개가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유리한 기회의 요인을 가장 잘 살려서 본인들의 기업 가치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 소비자들, 아세안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의 기반을 이 5개가 다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게임 체인저고 이노베이션 드라이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너도 나도 스타트업을 창업할 생각을 했고 이 사람들이 페이먼트를 들여왔기 때문에 이 페이를 가지고 우리가 디지털 뱅킹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도 있고 라는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게임 체인저이면서 이노베이션 드라이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앱이라는 건 하나의 앱인데 이 앱만 가입하면 내 한 개의 아이디, 한 개의 패스워드로 너무나 많은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위챗하고 알리페이고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런 슈퍼앱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슈퍼앱들은 딱
중국에서만 나왔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첫 번째로 중국에서 나오고 그 모델 똑같이 아세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유사한 환경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막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고 중산층이 넓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신용카드는 없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이커머스가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사람들이 단계를 건너뛰고 쓰기 시작하니까 너무 편해서 13억 인구가 다 여기를 다 쓰죠. 그래서 뭐 텐센트라든가 뭐 위챗이라든가 알리페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디디 징동닷컴 알리바바 이런 거 안 쓰고 중국에서 단 한 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게 이커머스고 이커머스가 되려다 보니까 당연히 페이가 중요했는데 신용카드가 없으니까 페이를 빨리 하는 것들이 같이 커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공동 구매를 하든지 뭐 게임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점점 더 많이 흘러가서 B2C에서 B2B,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모델로 성장을 했는데 똑같이 동남아가 그 커리어 패스를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유사한 환경이기 때문에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성장한 그 모델을 그냥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동일하지 않냐? 그럼 중국이 앞으로 거쳐가는 모델을 그대로 카피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기회 요인을 가져서 유사한 커리어 패스를 가져가는 건 맞지만 중국은 제한된 경쟁이에요. 중국에서 우리는 구글을 쓸 수 없고 넷플릭스를 쓸 수 없습니다. 유튜브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긴 제한된 경쟁에서 중국 기업끼리 싸운 거고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누구를 잡아먹는 스타일로 결국은 여기서 시장 지배자들이 나왔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동남아는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열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요인처럼 기회의 요인은 같았지만 경쟁의 조건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슈퍼앱은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다 그랩 써보셨으니까 그랩만 열면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다 하다 보니까 결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슈퍼앱은 다 결제가 있어야 돼요. 왜? 결국은 누군가 소비를 해야만 내가 돈을 벌고 매출이 나오는 구조잖아요. 남들끼리 플랫폼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부조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결제를 가지고 있어야 슈퍼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커머스도 다 가지고 있고요. 뭐 음식 배달하고 결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가는 게 금융 서비스 나가고요. 뭐 메시지 기능은 잘로와 라인 두 개만 있지만 라이드 헤일링 기능 이제 다 붙어 있고요. 뭐 컨텐츠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슈퍼앱들이 자리를 잡고 베트남에 있는 사람 중에 잘로 안 쓰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루도 못 살아요. 말레이시아에서 그랩을 안 열고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 굉장한 도전입니다. 예, 우리 카카오톡 안 열고 하루 종일 살 수 있는 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존경합니다. 네, 예, 인도네시아에서 고잭을 안 열고 어떻게 삽니까? 동남아에서 이커머스 하면서 C를 열어서 가격 비교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시라고요. 이 앱들이 나왔기 때문에 모조리 모든 것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그랩이죠. 그랩이 너무나 뛰어난 창업자였던 건 아니에요. 그랩은 여기에 페인 포인트를 알았고 말레이시아 출신이기 때문에 뭘 하면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라이드 헤일링, 마이택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다 퍼져나가는 그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개 국가 4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라이드 헤일링 시장의 전체 70% 장악하고 푸드 딜리버리 40%, 40% 넘을 거예요. 디지털 페이먼트도 40% 이상을 장악하면서 명실상부 그랩 없이는 동남아에서 생활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우버를 이겼죠. 그러더니 이제는 디지털 뱅킹을 하고요. 그래도 돈이 잘 안 되니까 이제는 구글의 데이터를 팝니다. 왜? 하이퍼 로컬라이즈 된 데이터는 그랩이 가장 많이 갖고 있죠. 왜? 누가 어디로 출퇴근을 하는지, 주말에는 어디 쇼핑센터에 모이는지, 몇 시에 누가 주문 배달을 제일 많이 하는지, 어느 때에 비 오는 날이면 어디가 제일 막히고 사고가 나는지 이런 모든 로컬의 데이터를 동남아 전체를 통틀어서 8개국에서 그랩이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글에 제공하면서 돈의 수입원을 가져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신경 쓰는 건 당연히 디지털 뱅킹입니다. 디지털 뱅킹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구글의 그랩의 성공 전략은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어떻게든지 불편한 걸 다 찾아내서 다 고쳐주는 거예요. 맞는 대로 구글의 창업자라든가 매니지먼트는 당대에 가장 많이 콜을 받았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불편이 들어오는 걸 그때그때 다 받아서 신고를 하고 고쳐가는 방식으로 리스폰시브라는 전략으로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 정말로 사람들이 필요한 우버가 절대로 가지 못하는 그 지점을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경영학에서나 뭐 다른 분야에서는 슈퍼 로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왜 우리 그랩 쓰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해주고 베트남 가면 베트남 말로 번역해주고 이게 다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안에서의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었고요. 고트그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고잭하고 토코페디아가 합친 거고요. 이 많은 슈퍼랩들 중 창업자 중에 순수 국내파가 있다면 토코페디아의 이 윌리엄 따누지비자야가 유일하게 순수한 국내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두 개는 합쳤죠. 왜 합쳤냐? 따로따로 상장을 하려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적자인데. 이커머스는 지금 단독으로 1위를 가지 못합니다. 쇼피하고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단독으로 갈 수 없으니까 둘이라도 합쳐서 뭔가 시너지를 내보자. 여기 뭐 아시다시피 고잭의 고 마사지, 예, 세상 최고의 모든 관광객과 외국인들이 환호하는 서비스, 예, 고 마사지가 살아남았고요. 예, 이분은 너무 똑똑해서 사실 HR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리고 있는데 HR에 문제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본인 혼자 너무 똑똑하신 거예요. 예, 밑에 개발자가 저분의 아이디어를 따라가기 좀 힘들다는 생생한 증언을 방금 전에 듣고, 예, 어제 만나서 듣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예. 예, 고잭 이야기를 다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데 지금 고잭이 가장 힘을 쓰는 분야는 뭐냐면 똑같이 파이낸스입니다. 금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커머스 아무래도 돈 만들기 되게 힘듭니다. 라이드헬리가 아무래도 돈 만들기 힘든데요. 파이낸스는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스를 많이 쓰다 보면 이 정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용자를 처음에는 많이 끌어들였죠. 이용자가 확대됩니다. 그러면 페이를 많이 쓰죠. 페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정보가 쌓여서 이 파이낸싱 옵션, 대출을 주는 걸 하는 거죠. 결국은 대출을 주면 이자를 받고 다른 보험 상품도 팔고 뭐 이런 식의 선순환 구조. 아마존의 플라이휠이 있다면 고투그룹과 그랩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안에서의 선순환하는 플라이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C그룹은 다 아시겠지만 쇼피로 대표되는 원래 시작은 이제 가레나라는 게임 회사였는데 야 우리가 게임 말고 뭐 다른 인터넷 서비스 할 거 없니? 그래서 들어선 게 이제 이커머스고요. 당연히 이 두 개를 하려면 누군가 또 페이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C머니라는 걸 만들었죠. 텐센트와 아마존을 섞어놓은 모델로서 정말 각광을 받았던 주가가 하늘을 천장을 뚫고 올라갈 것만 같았지만 지금은 쿠팡과 같이 내려앉고 있죠. 예, 왜냐하면 게임은 여전히 돈을 법니다. 이커머스가 돈을 버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1등입니다. 압도적인 1등이에요. 압도적인 1등인데도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얘도 압도적인 1등인데 돈을 벌기 어려운 건 쿠팡의 기업 가치가 낮아지는 것과 비슷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C도 뭐에 집중하느냐? 야, 역시 돈은 버는 건 파이낸스구나. 디지털 뱅킹에 올인하고 있어요. C뱅크. 발음을 잘못하면 좋지 않은 발음이 되지만 C뱅크, 자고뱅크, 뭐 GXS 뱅크 뭐 다 뱅킹하고 있는 거예요. 다 파이낸스 그룹이 되는 거예요. 왜 슈퍼앱들이 그렇게 페이먼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뱅킹을 가야 하느냐. 그냥 유저를 많이 모아서 내가 수수료 뭐 요만큼씩 따서 먹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수익 구조를 잘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많은 데이터와 이 많은 유저를 결국은 파이낸스로 끌어들였을 때 수익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레나는 역시 게임으로 돈을 잘 벌다가 주가가 한때 또 폭락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니네 뒤에 텐센트 있지. 인도가 니네 게임 우리나라에서 못해. 그렇게 막으면서 주가가 또 한번 꼬꾸라졌죠. 이 프리파이어라는 게임은 대단한 게임입니다. 예. 그리고 이 쇼피는 동남아에서 1등을 딱 하자마자 마음 먹었던 게 저거죠. 야, 우리는 이머징에서 강해. 전 세계 이머징은 다 갈 거야. 그래서 뭐 남미도 가고 유럽도 가고 뭐 해외 익스펜션 어마어마하게 도전을 했지만 지금은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네, 수익이 안 나고 주가가 폭락하고 주주들이 뭐라 그래서 지금 해외 오퍼레이션 지금 윈터 이즈 커밍이거든요. 디지털 스타트업계에는 윈터 이즈 커밍입니다. 그래서 문을 다 닫고 있고요. 우리 창업자 샤오동리 이거 원래 본토 중국인 출신이죠.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보고 뭐 너무 감명받아서 자기 영문 이름을 포레스트라고 지은 거예요.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포레스트 검프에서 이름을 따서 포레스트 리라고 지었는데 자기가 잘 될 때까지 자기가 월급을 안 받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예, 이런 선언은 가끔 있죠. 예, 그렇지만 언제 돈을 벌 수 있을지 지금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 라인은 일단 태국에서 라인 안 쓰면 살기 어렵습니다. 라인맨도 있고 뭐 라인 택시, 라인 TV, 뭐 라인 엔터테인먼트 뭐 일단 메신저를 기반으로 유저를 모은 다음에 또 똑같이 확장을 하는데 라인의 방식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파이낸스, 하나가 컨텐츠예요. 이 파이낸스를 놓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라인은 태국에서 가장 중요한 카시콘 뱅크랑 합쳐서 카시콘 이
뱅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하나은행, 한국의 하나은행하고 손잡고 라인 뱅크 바이 하나라고 있는데 예, 죽 쓰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예. 가서 또 확인하고 왔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안 되는 은행끼리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내 경쟁자를 잘 찾지 못했다. 태국에서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은 일본 회사입니다. 절대적으로 일본 회사입니다. 예, 네이버는 주주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한쪽이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 그래서 뭐 이런 이모티콘 팔고, 요 이모티콘을 파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라인은 회사, 태국 회사들이 전부 다 저 이모티콘으로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요즘 우리 보면 뭐든지 가입하면 카카오톡으로 회사가 막 계속 메시지 보내잖아요. 광고하고. 지겹게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라인은 일찍이 태국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돈을 잘 벌어줬습니다. 라인이 처음에 성공한 이유도 야, 니네 게임하고 싶지? 그러면 모두의 스탁 뭐 이런 게임을 잘 되는 게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너네 게임하려면 무조건 라인에 가입해야 너네 게임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게임을 붙여서 원래 유저를 많이 모았고 그다음에 이모티콘으로 대박을 쳐서 유저를 많이 모은 다음에 지금은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옛날 사명은 비나 게임이었죠. 예, 비나 게임 창업자 이분입니다. 이민호. 예, 한국에 와서 게임 이분은 원래 경영 회계, 파이낸스 출신인데요. 본인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게임방을 차렸다가 한국에 와서 보고 게임방에 감명해가지고 게임방을 차렸다가 자기가 프로 게이머로 나가려다가 게임을 수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게임을 수입하려고 했지만 한국에서 딱지 맞고 중국에 가서 샤오미 창업자를 만나서 그 창업자가 얼굴을 보자마자 너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게임을 줘서 그게 만든 게임이 요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게임을 런칭을 했는데 출시한 다음에 바로 흑자가 났어요. 회사가. 가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레나 뒤에 텐센트 있거든요. 중국 게임 가져다가 퍼블리싱 했는데 설립 2년 만에 흑자 냈어요. 얘는 설립 다음에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다 게임만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은 계속 대박을 치는 게임을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네 스튜디오에다 돈도 많이 박아야 되고 아니면 뭐 퍼블리셔만 가지고 오더라도 현지화시켜서 하는데 매번 게임을 대박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넥슨이라든가 NC소프트의 사례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레나는 이커머스를 한다고 그랬고 여기는 야 우리가 베트남에 보니까 메신저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잘로죠. 예. 잘로는 원래 카카오나 왓츠앱이나 라인이 잘 안 되고 있는 시장에 잘로가 뛰어들어서 굉장히 가볍고 허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스마트폰 사양이 별로 안 좋아서 베트남이 좀 약간 허접한 사양으로 만들었는데 야, 이 베트남 말은 타자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중국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맨날 왓츠앱에 이렇게 녹음하잖아요. 위챗에 녹음하잖아요. 그것처럼 쟤네도 통화를 좋아해서 우리는 무료 통화가 됩니다를 광고를 열심히 해서 유저를 빠빠빠빠빠 모았죠. 이런 명상 쓰면 뭐 전 국민이 쓰는 거죠. 한국의 국민 메신저는 카카오고요. 태국의 국민 메신저는 라인이고 베트남의 국민 메신저는 잘로입니다. 그래서 잘로가 성공을 했어요. 게임과 메신저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두 개를 가지고 엄청난 유저를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죠. 예, 그래서 뭐든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9개, 40개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잘로를 가지고. 많은 걸 한다라는 건 많은 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슈퍼앱보다 잘 안 돼요. 뭘 해도 약간 어설픕니다. 아직. 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잘로 관계자분은. 예, 그래서 이제 카카오에서 뭔가 배워온 거죠. 라인, 카카오 이런 데서 항상 배웁니다. 위챗 이런 데서 배우는데 카카오에 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잘 되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그걸로 다 우리 생일 예전에는 생일하면 뭐 보내주고 이랬잖아요. 요즘은 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 쏘잖아요. 전 스타벅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회사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예, 그런 거 싸주는 게 되게 잘 되거든요. 그 비즈니스를 하던 애들이 이 가디잇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가디잇을 삽니다. 그런데 이 가디잇이 언제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아시겠지만 베트남에서는 여성의 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회사에서 여성애들 선물 주고 이런 걸 다 요즘은 이걸로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비즈니스가 괜찮은데 요거 말고 지금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잘로는 우리는 슈퍼앱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형태는 슈퍼앱인데 슈퍼앱을 우리는 지향하지 않는다.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잘로도 지금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을 리스트럭처링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라는 게 좀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예. 돈을 벌면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예. 돈은 여러분의 때깔을 달라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아직 돈을 못 벌어서 그 포트폴리오 사진, 예, 나오는 프로필 사진하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아직 돈을 못 벌어서. 예, 강연 많이 불러주시고요. 강사를 많이 주시면 감사해. 예, 얼굴을 좀 때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웃기기도 해야지. 예, 안 좋으시더라고요. 예, 이 슈퍼앱들 뒤에는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다 투자를 했습니다. 보면요, 소프트뱅크, 뭐 모든 기업 뒤에는 소프트뱅크가 있고요. 예, 그리고 뭐 텐센트,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도 다 투자를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이 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직접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 투자를 했습니다. 아무거나 걸려라는 거죠. 원래 벤처 투자라는 건 잘 투자해서 그 중에 하나가 잘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그룹들은 지금 주가가 박살나고 있지만 워낙 어얼리 스테이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들은 다 본전을 뽑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 티키라는 베트남의 이커머스로 한 3등, 4등 하죠. 예, 이 티키의 신한은행이 최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잘한 투자냐. 그래서 이커머스가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한 것이라는 아니겠죠라고 제가 반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커머스는 아니 1등한 쇼피도 돈을 못 버는데 얘가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그럼 이 데이터가 중요해서 투자한 것이라면 저는 오케이. 그런데 이커머스가 정말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했다면 굉장히 오래 걸리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푸드판다 그랩한테 밀려서 고전하고 있고요. 배달의 민족도 쉽지는 않습니다. 해피프레시 내일 모레 문 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어려운 거예요. 스타트업이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그랩, 고잭, C는 망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문 닫는 게 그냥 문 닫는 게 아니라 누가 인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 기회는 열려 있다. 그래서 대체적인 구도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뒤에 뭐 이제 많은 또 투자자들이 붙어 있는데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른 게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랩하고 고잭은 고투그룹은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C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경쟁을 하고 있으면 야 라이드헬린 다 같이 하고 뭐 쇼피도 딜리버리 하거든요. 뭐 게임도 하고 뭐 이커머스도 하고 뭐 페이먼트도 다 갖고 있고 그럼 이제는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이거. 그러면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얘네들은 왜 잘 됐을까? 왜 우버도 있었고 뭐 아마존도 있고 다 있는데 얘는 왜 잘 됐냐? 라이트 타임 라이트 퀘스천이에요. 우리가 페이 포인트를 해결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책을 질문을 던질 때와 답을 낼 때가 시간이 맞아야 되는 거죠. 고잭이 시작은 원래 오토바이 그 전화로 연결, 우리 대리운전처럼 전화로 불러주는 사업을 시작한 건 2011년에 시작했어요. 2010년 이때 시작했어요. 그런데 앱이 2015년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이 오잭 기사분들이 인도네시아에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모바일 폰은 있는데 2G 폰, 3G 폰이 있었고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그때 내놨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 쓸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고 페인 포인트를 잘 찾아서 적당한 잘로가 너무 카카오톡은 좋은 프로그램일 수 있지만 카카오톡 하나 이모티콘 로딩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베트남에서 성공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페인 포인트는 똑같이 찾았는데 프로퍼한 솔루션이라는 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줘야 되는데 직원 50명짜리 회사에게 오라클 시스템을 설치하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이트 타임 라이트 퀘스천에 그럼 퀘스천이 좋았으면 그 페인 포인트를 더 구체적으로 찾아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프로퍼한 솔루션을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과 연관되는 문제고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은 잘했는데 작은 시장에서 부르나에서 막 성공을 했어요. 그럼 밸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저널라이제이션 인근 지역으로 빨리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차는 막히고 인터넷은 잘 안 되는데 언제 인터넷 유저가 확 늘었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차이가 있고 베트남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먼저 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랩이 태국이랑 싱가포르를 먼저 가냐. 말레이시아에서 왜 먼저 시작했고 이것들이 다 타이밍 이슈와 프로퍼 솔루션의 이슈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문제는 흔한 모습 아닙니까? 뭐 동남아에 가면 뭐 항상 매일 보는 어제도 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마음을 졸였죠.
공항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제가 비행기가 9시 5분이었는데요. 신한은행에서 미팅이 끝난 게 5시 반이었거든요. 예, 한국 같으면 여유로운 시간이죠. 예, 그렇지만 하필 또 모셔다 저 굳이 차를 태워주신다는 분이 홀짝대에 걸린 차야. 사람 환장하겠는데 제가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예, 그 차를 타고 막 마음을 졸이면서 예, 결국 그래도 무사히 예, 7시 20분에 도착해서 여유롭게 비행기에 탑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비행기 많이 놓쳐봤거든요. 자카르타에서. 예, 자카르타 골목길에서 비가 온다. 그럼 마음 편하게 내일 타야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뭐냐? 페이 포인트가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도시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뭐 수라바야 가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라바야는 좀 아니다. 예, 이런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도시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페이 포인트를 공이 가지고 있는 시장 자체가 되게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넓은데 각각 솔루션, 프라퍼 솔루션 다를 수 있는 거죠. 왜? 캄보디아 가면 이런 거 탈 수 있거든요. 말레이시아에는 고제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들어와도 못합니다. 안 돼요. 예. 이런 게 프로퍼 솔루션이고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야 다른 나라 빨리 가자. 시장을 빨리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한국에서 다른 나라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 그 사이에 다른 나라에 다 그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벗어나야지 리저널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 이 리저널 시장이 커지고 상대하는 인구가 많고 유저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과 쇼피의 매출은요 큰 차이가 없어요. 쿠팡 매출 훨씬 높아요. 우린 전 국민이 쿠팡을 쓰니까 저 빼고 저는 쿠팡을 쓰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얘는 시장이 이렇게 앞으로 커질 게 많은데 얘는 한국에서 야 더 커지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쿠팡 플레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커머스를 할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뭐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얘네가 이 5개의 앱이 슈퍼 앱이 나오면서 생활이 다 바뀐 거예요. 베트남에 있는 MZ나 한국에 있는 MZ나 말레이시아에 있는 MZ나 브루나이에 있는 MZ나 생활이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만 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서 눈 떠서 메신저 확인하고 카톡 확인하고 잘로 확인하고 왓츠앱 확인하고 밥 먹고 페이하고 또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하다가 학교 가고 또 소셜 미디어 중간중간에 하고 뭐 누구 인스타 올랐다 얘기 똑같은 일상을 삽니다. 플랫폼이 약간씩 다르고요. 쓰는 앱이 좀 다를 수 있고요. 쓰는 돈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온라인에서 더 못 나갑니다. 돈이 많을수록 요즘은 오프라인에 나가요. 나가면 다 돈이거든요. 여러분도 움직일 때마다 500원씩 쓰잖아요. 10초에 500원씩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슈퍼앱이 모든 생활을 바꿔놨어요. 그러면 넥스트 빅띵도 슈퍼앱이 하는 거냐? 아니죠. 슈퍼앱은 B2C에서 끝났습니다. 얘네가 이제 더 가는 거 갈 수 있어요. 뭐 일부 더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과거처럼 과거에 슈퍼앱이 등장해서 이 전체 프레임을 바꾸고 전체 게임 체인저처럼 하는 시대는 이제는 저는 좀 저물어가고 있다. 여기서 내실을 다지고 디지털 뱅킹을 잘하는데 이제 초점을 두겠지만 앞으로 넥스트 빈텍은 역시 또 핀테크에 가장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뭐 로지스틱스 다 바뀌었고요. 헬스테크, 사스 이런 모델이 잘 되는 거예요. 사스 뭐 이런 거 잘 되고요. 프로텍 이런 거 잘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핀텍은 핀텍인데 되게 특이한 핀텍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스타벅스가 은행이 아니라고 하지만 스타벅스가 예금을 조 단위로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타벅스에 충전해놓은 돈이 다 예금인 거죠. 그래페이에 충전해둔 돈이 다 예금인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경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빅블러의 시대입니다. 빅블러라고요. 은행이 은행업만 하는 게 아니고 삼성이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고 스타벅스가 뱅스가 되고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이기도 하지만 데이터 회사이고요. 보험 회사예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빅블러, 경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이제 다 씨가 말라가고 지금 뭐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막 뱅크럽이 되기 시작하고 하지만 투자가 줄어도 훨씬 덜 줄었어요. 다른 미국에서 중국에서 투자가 막 이렇게 곤두박질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줄었어요. 그리고 큰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제 안 해요. 왜? 밸류가 이미 너무 높아졌어. 쟤네가 다 뻥 튀겼어. 알고 보니까 언제 수익이 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막 조단위로 너무 준 것 같아. 이제 안 해. 그리고 어울리에 투자하는 거죠. 저처럼 개인 투자조합 같은 데서
시드 투자, 얼리 투자. 야, 이렇게 1억씩 한 10개 뿌려놓으면 야, 이 중에 하나는 되지 않겠니? 라고 얼리 투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역시 미련을 못 버리는 게 핀텍이에요. 왜? 핀텍이 제일 돈을 덜 까먹을 거예요. 어차피 돈을 꺼간 사람은 돈을 갚아야 되고 이자를 내야 되잖아. 이자가 들어온다는 건 그때부터 수익이에요. 이자를 안 내는 사람도 있지 않겠니? 이자를 안 내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이자를 갚는 사람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동남아는 우리보다 훨씬 이자율이 높아요. 이런 일반 금융에서 이자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핀텍이 잘 되는데 핀텍은 그냥 핀텍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디지털 뱅킹 라이선스 받았죠. 디지털 뱅킹, 페이먼트 거기에 뭐 보험도 팔고 우리 그랩카 드라이버들한테 이제 차 대출도 해주고 뭐 보험도 팔고 이런 게 다 붙어서 지금 GXS라는 뱅크가 9월 5일 날 런칭을 했어요. 그랩과 싱텔이 싱가포르 디지털 뱅킹 라이선스를 받아서 런칭을 했는데 얘네의 타겟은 우리 같은 정확한 연봉이 저 같은은 아니고요. 교수님들처럼 여기 참석하신 교수님처럼 정확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저처럼 긱 이코노미, 계약직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싱가포르에도 그런 인구가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신용 점수가 낮아. 아니면 신용 점수가 아예 없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왜 토스 보면 하루에 얼마씩 돈 모으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만보 곱게 하면 뭐 몇백 원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 그랩이 지금 다 갖다 붙여놓고 유저를 모으고 있습니다. 뭐 한 10년씩 장기 적금 이런 거 말고 너 하루 먹고 사는데 너 매일 얼마씩 넣으면 우리가 이자 잘 줄게. 이런 걸로 지금 유저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그림을 이런 애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C는 C뱅크 가고요. 고트는 자고 가고 여기 모카라 이런 게 다 붙어 있죠. 뭐 그랩은 뭐 싱텔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뱅크파마, 오버, 다나하고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베트남 가도 베트남에도 디지털 뱅크 뭐 필리핀에도 디지털 뱅킹이 있어요. 네오뱅크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아세안에서 과거에 라이드 헤일링, 푸드 딜리버리, 이커머스에 있으면 지금은 전부 디지털 뱅킹, 네오뱅크에서 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이게 넥스트 워예요. 넥스트 빅띵까지는 제가 자신할 수 없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이게 넥스트 워예요. 그리고 그랩은 점점 힘을 잃고 있는데 저는 그랩 주식이 엄청 많거든요. 슬픈 소식입니다. 예, 그랩 때문에 망해서 제가 사라지면 그랩 주식이 망해서 어디로 잠수 탄 걸로 알아주시면 돼요. 제가 맨날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주식을 안 살 수 없어서 샀어요. 예, 계속 물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랩은 왜 상대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요. 왜냐하면 얘는 이커머스가 없어요. 고투하고 씨는 이커머스가 있는데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려요. 이커머스로 돈 버는 건 아마존 말고 전 세계에서 알리바바하고 아마존 빼고는 돈 버는 이커머스 정말 힘듭니다. 예, 이커머스가 없어서 사이즈가 적어요. 아무리 트랜잭션을 일으켜도 이커머스로 뭐 가전제품 사고 핸드폰 사고 이런 트랜잭션 전체 GMV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팬데믹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포스트 팬데믹은 어떻게 될 거냐. 오버슈팅이었던 거죠. 팬데믹 때문에 유저들이 막 들어오니까 외부 효과에서 막 밸류를 높게 갔다가 이제 여기서 견조한 성장세, 폭발적인 과거와 같은 2년의 성장세가 아니라 시드와 어얼리 투자로 더 많이 갈 거고 핀테크와 이제 B2C가 아니라 B2B 모델로 딥테크를 막 개발을 하고 싶은데 막 진짜 R&D가 들어가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빼고는 다른 나라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이노베이션이 잘렸네요. 예, 파트너십으로 해서 가는 방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헬스테크, 에듀테크 뭐 잘 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돈 되는 거, 돈을 내라고 유료화를 하는 순간 막 유저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지금 들어왔던 팬데믹에 들어왔던 유저를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어린 세대가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번에 가서 보고 온 따끈따끈하게 가서 보고 온 대웅제약과 우니베르시타스 인도네시아 우위에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 저 기자재 30억어치를 대웅제약이 다 낸 겁니다. 그리고 대웅제약이랑 같이 랩을 만들어서 새로운 바이오 실험들을 하는 거예요. 신약 개발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어서 못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기자재랑 전공이나 뭐 가르칠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웅제약이 데이터를 줘요. 그래서 니네가 해봐라. 그래서 이게 쌓이면 앞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필요한 테스트라도 얘네가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역량을 키워주고 같이 해보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니까 정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원을 뭐든지 해주려고 하는. 한국의 제약사들이 수라바야 다 공장이 있거든요. 동아제약, 대웅제약이.
예,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가장 굉장히 좋은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이다.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의 굉장히 좋은 모델들은 한국보다 싱가포르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걸 시작했고 네이버가 또 베트남에서 이런 모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 역시 과거에 성공했던 슈퍼앱의 모델을 잘 이해하고 그거보다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더 세밀한 부분, 그냥 슈퍼앱처럼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섹터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잘하고 있는 뭐 베트남의 오케이스, 그다음에 뭐 그 공교육하는 에누마, 뭐 정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랑 손잡고 에누마 잘하고 있고요. 셀러리라는 앱도 정말 잘하고 있고, 뭐 퀵스, 예, 제가 다 만나고 왔습니다. 뭐 셀온 여기 창업자 어제 만나고 왔고요. 뭐 스윙비, 위플랫 이거 그 인공지능으로 저기 누수 탐지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 정부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뭐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저 지방 가면 누수되는데 너무 많은데 다 못 찾거든요. 이 기술 가져가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스 모델, 스윙비 이런 잘하고 있는 한국 창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어드바이저도 하고 노력하고 파트너가 되려고 지금은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회는 무조건 많이 있어요. 중국에 규제가 있다는 건 또 다른 기회고. 그렇지만 뭐 도전에 우리한테 장애물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슈퍼앱들은 이런 좋은 기회에서 분명히 아세안 디지털 경제라는 게 성장하는 좋은 기회에서 자기들만의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 리저널라이제이션, 뭐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프로퍼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정말 잘 성장해서 게임 체인저가 됐고 이노베이션 드라이버가 됐어요. 정말 모든 생활이 고잭이 있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정말로. 예, 그런 다른 세상을 만들어 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드라이버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정부에 돈을 받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맞지만 앞으로 가는 건 또 다른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생각할 때 중국에서 실패해서 가고 있지만 중국하고 비교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저 시장을 바라볼 때도 중국처럼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는 건 되게 곤란하다. 과거의 패스가 비슷했다고 해서 앞으로의 패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왜? 환경이, 제도적 환경이, 경제의 구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동남아 기업들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똑바로 해석하는 능력, 예, 거기서 인사이트를 잡아내는 능력들이 아직은 한국보다 되게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인재들이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해외에서 사업할 때는 당연히 뭐 CTO, 뭐 HR 헤드 이런 사람들은 다 현지인을 쓰는 게 좋고 CFO만 예, 한국인들을 가져가는 게 좀 더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동남아라고 해도 정부를 무시하면 안 된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데 예,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주고 있는 섹터가 훨씬 더 스무들리하게 가고 있다. 아까 위플랫이라든가 뭐 에누마라든가 뭐 중소기업 사스 모델하는 스윙드라든가 이런 정부와 척을 지지 않고 혹은 정부가 밀어주진 않지만 정부가 우선순위를 주고 있는데 정부가 직접 다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저는 더 있을 것 같고 그것들은 대체로 B2C가 아니라 대체로 B2B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B2C는 슈퍼앱이 그리고 B2B를 우리가 다른 새로운 슈퍼스타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예, 아세안 디지털 경제 배경, 기회 요인, 예, 그리고 슈퍼앱들이 어떻게 바꿨고 어떻게 성장했고 앞으로 어떤 슈퍼앱들이 어느 분야에서 슈퍼앱은 아니고 어떤 슈퍼스타가 또 어떤 분야에서 나올지 저의 예상을 곁들여서 한번 강연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시간은 제가 딱 맞춰서 3시 58분에 마무리를 짓고요. 정정훈 교수님이 이후에 예,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